예, 웨비나 전문 방송 전자신문 인터넷 올쇼 TV. 오늘은 K-시큐리티 서밋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6시간 진행을 했고요. 6곡지, 6슬롯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시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S2W랩의 오재학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학 수석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2W랩의 오재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다크웹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크웹의 이름만 들어봤지만은 다크웹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속에는 어떤 컨텐츠가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을 통해서 다크웹이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사 말씀 중에 다크웹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다크웹에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크웹에 익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웹이라고 하면 서피스 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 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크 웹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다크 웹이라고 하는 것은 서피스 웹이나 딥 웹과는 다르게 어떤 특정 브라우저와 접근 기술이 요구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떤 외국의 경우로 저희가 많이 접해 있는데요. 네. 국내에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다크웹의 메인 시장이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크웹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고요. 다크웹 유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다크웹의 메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지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다크웹도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오재학 수석연구원님의 발표가 기대가 되고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S2W랩의 오재학 수석연구원님의 2021 다크웹발 기업 타겟 사이버 범죄 동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다크웹이라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첫 번째로는 다크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크웹에 대한 이해인데요. 다크웹이라는 곳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면웹이라는 곳이 있고 그 하단에는 딥웹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다크웹이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다크웹이 도대체 어떻게 개발되었고 누가 시작했느냐를 약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크웹이 굉장히 범죄의 온상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지만은 사실 맨 처음 다크웹은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대방이나 적국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첩보 활동을 하고 싶은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감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로그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미국 해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상대방 국가에서는 아니면 상대방 사이트에서는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견되면은 미국 해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토어 서비스라는 이 익명 네트워크 서비스를 대중에 공개하게 됩니다. 2006년에 토어 서비스를 비영리 기관으로 개발 주체를 변경했었고요. 그러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용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미국이 이거를 공개를 하면서 아마 이 암호화폐가 생겨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암호화폐가 다크웹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 범죄 글로벌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크웹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익명성을 기준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었다면은 기축통화가 생기면서 다크웹이 바로 블랙마켓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1년에는 다크웹 최대 암시장이었던 실크로드가 탄생하게 되었었고요. 이 실크로드는 이용자 수가 거의 100만 명이고 거래액은 1천억대 규모의 굉장히 대형마켓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마켓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기관들의 관심이 생겨났겠죠. FBI의 수사로 2013년에 실크로드의 운영자가 검거가 되었고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이트는 폐쇄 조치가 되었었고,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들이나 학계에서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이름만 들어봤던 다크웹이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대응이 촉발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크웹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웹 사이트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구글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인데요. 만약에 다크웹 방문자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시에는 이 토어 브라우저라는 토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접속을 했었을 때 본인들은 내가 접속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떤 노드를 거쳐서 이제 상대방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실 수 있다시피 내가 만약에 특정 사이트를 접근하게 되면은 프랑스, 영국,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국가의 노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이트의 서버와 데이터를 교환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는 내가 접속하고 있는 노드를 볼 수 있지만은 상대방의 노드를 볼 수 없고, 그 말인 즉슨 사이트 입장에서는 내가 프랑스와 영국과 리투아니아를 거쳤다는 것을 모르게 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싶게 되면은 이것들 하나하나 거치게 되면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접속을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노드만 거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암호화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측 상단에 보셨던 리투아니아가 맨 마지막으로 접속되는 장소로 보이는데, 다크웹 사이트 입장에서는 내가 마치 리투아니아에서 접속을 한 것처럼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나도 이 서버가 리투아니아에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게 돼서 최종적으로 리투아니아에서 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는 알고 있죠. 리투아니아가 이 상대방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을 서버가 있는 공간을 잡고 싶으면은 리투아니아에 찾아가서 수사협조 공조를 받고 나서 암호화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을 찾게 되면 영국에서 또 찾아가서 수사협조를 요청을 받고 암호화를 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용자와 사이트 서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크웹이라는 공간이 초반에 이런 악성 콘텐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혹은 휘슬블러, 내부 고발자겠죠. 내부 고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언론의 감시가 심한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크웹이 굉장히 범죄의 온상인 공간이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언론의 자유나 휘슬블로어들을 위한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라는 게 2010년 초반에 등장을 하게 되었었죠. 암호화폐의 등장과 함께 블랙마켓 형성을 위한 사이버 범죄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블랙마켓들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다크웹 내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불법 콘텐츠 거래의 윤활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예시들은 보통 다크웹에 있는 블랙마켓들이
어떤 통화를 받는지, 마치 우리는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우리는 현금을 받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켓에 있는 안내 공지문입니다. 특정 사이트들은 오히려 현금 거래를 지양합니다. 이제 왼쪽 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다크웹 마약 사이트인데요. 이러한 마약 사이트들은 현금 거래를 지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금 거래를 하려면은 서로 마약을 파는 사람과 마약을 사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현금을 교환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마저 피하자라는 이유로 바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현금 거래를 지양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이제 가급적이면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네르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어세트드 히얼 이런 것 같이 이러한 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크웹 블랙마켓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비트코인 거래량과 다크웹 페이지 수가 굉장히 유사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는데요. 아마도 이 최근 5년간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3배가 증가했었고 다크웹 페이지 수가 3배가 증가했다. 이 3배가 증가했고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겠지만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을 때 다크웹 컨텐츠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이제 다크웹 내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합성마약, 코카인이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이러한 합성마약이나 아니면은 대마초, 액상대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제 아니면 스테로이드 이러한 대형 제약사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 하단이 조금 재미있는 예시인데 우리나라 대형 다크웹 사이트에서 북한산, 빙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스암페타민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딜러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다크웹입니다. 이런 마약뿐만이 아니라 총기 아니면은 수류탄, 심지어는 헬리콥터 부품도 판매하는 공간이 바로 다크웹입니다. 저희가 찾은 사이트에서는 심지어 자이로스코프,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러한 것도 판매하는 공간이 다크웹입니다. 뒤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밌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약간 예시로 넣은 거였는데 암살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다크웹 사이트들 중에서 거의 주 1회 정도는 이러한 암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요. 찾으면은 거의 수십 개 이상, 수백 개 이상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창 코로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코로나 마스크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었고요. 명화를 위조해서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혹은 금괴,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다크웹 블랙마켓의 취급 상품에 영역 한계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 다크웹을 이용하는지, 다크웹 유저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크웹이라는 것은 기축통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의 등장과 함께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었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성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히기 전에는 한 1일 접속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65만 명에서 66만 명, 10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블랙마켓의 규모는, 다크웹의 유저수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다크웹을 이용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초반에 이렇게 다크웹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블랙마켓이 탄생하고 나서 수사기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었고요. 이로 인해서 FBI나 유로폴들이 참여를 해서 전 세계적인 수사 공조가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수많은 다크웹 사이트들이 이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었고요. 블랙마켓이 문을 닫게 되면은 자연히 다크웹 유저들도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거진 한 3분의 1 그리고 40%가량이 줄어들게 되었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다크웹 블랙마켓 운영자들이 단순히 검거가 되고
빠져나가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익명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블랙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러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2016년 이후부터는 다시 다크웹 유저수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다크웹 블랙마켓이 다시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후로 다시 증가를 하게 되었고 꾸준한 유저수를 유지하게 되었었는데 재미있는 점은 2020년의 유저수가 대략 한 일 평균으로 2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초반, 그러니까 2020년 초반 대비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오게 된 상황에서 여름에 이용자 수가 대략 한 250만, 260만 정도로 늘어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마약이나 화기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오프라인에서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다크웹이라는 공간으로 유입이 돼서 이제 이런 블랙마켓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접속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이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추산해 봤었을 때 전 세계 인터넷 인구의 1000명 중에 1명은 다크웹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000명 중에 1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서 1명 정도는 다크웹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국가에서 다크웹을 많이 이용하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인구수가 많고 어느 정도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한마디로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인 국가일수록 다크웹 이용자가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20위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같이 전통적인 서방 국가 혹은 그런 선진국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용자 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요. 이란도 굉장히 이용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언론의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 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크웹들을 이용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언론을 운영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용자 수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한국은 20위권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20여권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별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다음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의 다크웹 유저수 추이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20% 이상, 연평균 20% 이상 증가를 했었고요. 전통적인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자 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10% 정도로 증가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비교군을 제시한 국가들 중 이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포함해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크웹 유저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역시 다크웹 유저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보시면은 중국 유저 수가 굉장히 적죠. 중국 유저 수가 아마도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 수는 굉장히 당연히 전 세계 1, 2위 할 텐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중국에서 인터넷을 다크웹을 접속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바로 접속을 하기는 어렵고 아마 VPN을 통해서 해외망을 접속을 해서 다크웹을 접속하기 때문에 접속 국가가 중국으로 잡히지 않고 해외로 잡혀서 이렇게 중국 뉴스가 적게 나오지 않나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미 인터넷 보급률 기반이 높고요. 어느 정도 선진화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크웹 뉴스가 증가를 하는 폭이 아마도 향후에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되었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의 추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다크웹 유저, 국내 유저들의 동향은 어떤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유저들은 최근에 해외 사이트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들에 대해서, 다크웹 사이트들에 대해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압박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크웹 사이트, 국내 사이트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들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말고 해외 사이트에서 놀자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뭐 내가 한국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 가든 프랑스에 가든 영국에 가든 코리아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사이트 내에서 한국 커뮤니티를 형성한 다음에 본인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뭐 마약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콘텐츠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보이면서 아예 한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저가 많아지게 되고 해외 사이트에서 자꾸 우리나라 유저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외 유저들도 한국이 도대체 어디지? 한국 시장은 얼마나 뭐 매력적일까? 라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유저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어떤 해커들은 한국 시장의 특정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한국 사이트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구입한다든지 혹은 한국 사이트와 관련된 DB를 구입하는 요청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이러한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다크웹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크웹발 사이버 범죄, 특히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 S2W랩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S2W랩은 이러한 다크웹과 관련돼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해서 여러분들께 가급적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다크웹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것을 정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한 도메인이나 한 컨텐츠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조합해서 교차 분석을 시행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크웹 컨텐츠 혹은 거기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주소 이런 것들을 함께 교차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특정 유저를 프로파일링 한다든지 혹은 특정 사이트의 연관성을 다른 사이트들의 연관성, 유저들의 연관성을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 동향을 분석해 봤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해킹 포럼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분석했었고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핵심 단어를 3,000개 이상 추출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베이스, 록스, 어카운트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러한 단어들은 어느 정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단어들이고요. 기업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코퍼레이션, 데이터 어세스, 웹사이트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혹은 랜섬웨어 단어들, 파트너를 모집하는 랜섬웨어 그룹들이 파트너를 모집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쓰는데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추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런 키워드들의 유형을 봤었을 때 해킹, 개인정보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러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랜섬웨어들의 키워드들의 동향이 과거 대비 특히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랜섬웨어든지 개인정보든지 타겟은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랜섬웨어 모두 수익성이 높은 기업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런 데이터들인데 결국 해커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을 공격한다든지 랜섬웨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공격한다든지 목적은 기업을 공격해서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도 작년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역시 기밀 유출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었었고요.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크웹이 어디야? 다크웹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구나. 한번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 라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들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악성 코드들이 다크웹 마켓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이 다크웹 해킹 포럼에서 판매 중인 랜섬웨어 제조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보 해커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비디오 가이드라인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랜섬웨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다크웹 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하단에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좀 무서운 점은 오른쪽 하단에 판매하고 있는 게 타노스 랜섬웨어 제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통 이러한 랜섬웨어 프로그램들은 특정 문서 파일이라든지 PDF로 유장을 해서 마치 상대방에게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뭐 유용한 정보 오늘 파일 공유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피싱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피싱 할 때 이 툴을 한글 파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랜섬웨어의 타겟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웹은 사실 이러한 랜섬웨어 그룹들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랜섬웨어 그룹들이 아예 대놓고 수사기관들이나 혹은 뭐 보안회사들이 볼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자랑스럽게 혹은 대담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대놓고 공개한다는 건데요. 신규 랜섬웨어인 선크립트, 작년부터 활동했던 랜섬웨어 그룹인데, 랜섬웨어 그룹이 파트너를 모집하면서 해킹 포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러니까 그 공격 방법을 쓰고 있는지, 윈도우 캐시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개전 백신의 70%는 우회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설명한다든지, 혹은 우리 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팀 내에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서버 장악하는 팀이 있어, 혹은 협상하는 팀이 있어, 이러한 서버가 이런 팀을 공개한다든지, 이러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앞으로 윈도우 캐시를 좀 보안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만 간단하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바돈 랜섬웨어라는 그룹이었는데요. 이 랜섬웨어도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것 같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격을 쓸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언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들이 말했던 대로 기밀 유출 사이트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 기밀 유출 사이트들에는 본인이 공격을 해서 유출을 시킨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아바돈이라는 사이트가 처음에 홍보를 하면서 9개의 언어를 제시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 그룹들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9개의 언어로 이제 그런 협상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이 9개 언어 중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초반에 이 다크웹 랜섬웨어 아바돈 그룹이 생성되면서 한국 시장도 타겟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랜섬웨어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통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통해서 기업을 우회 공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안 사이트들을 대단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타겟이 보통 대학교라든지 중소기관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는 건데요. 보통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들을 한 번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상 사이트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벌크 데이터를 한꺼번에 추출을 하는 형식으로 이들은 공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나 딥웹을 통한 소비자 정보 유출은 저희가 추산해 봤었을 때 수백만 건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수천만 건 이상이 일어났었고요. 글로벌로 따지자면은 수천만 건이 아니라 수억 건 이상의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소, 내 연락처, 내 SNS 계정 같이 크리티컬한 계정도 굉장히 많이 유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도 사실은 제가 재작년 2019년 말에 지금 여기 저희 회사에 조인을 했었는데요. 첫날 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어 통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크웹 내에는 개인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이 도메인이나 혹은 주요 서비스별로 얼마나 많이 유출이 되었는지를 이제 저희가 추산해 봤는데,
N사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 건 가까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유출 건들 중에서 내 정보 혹은 우리 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과연 없을까? 문제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것들이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출된 소비자 정보는 해커들이 보고 그런 활용도에 따라서 좀 나누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저가에 판매한다든지 해킹 포럼에 그냥 아무렇게나 공개를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계정, 기관 계정, 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예시로 저희가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일간지 기자님의 실제 계정으로 보통 평소에 메일을 주고받던 기관 대표에게 PDF로 위장한 피싱 링크를 송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해커는 이 일간지 기자분의 그런 계정을, 유출된 계정을 확보한 다음에 이분이 보통 어디에 메일을 보내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를 유심히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서 그분이 평소에 보내던 파일을 그대로 유사하게 복사를 한 다음에 그 파일은 사실은 실제 그 PDF 파일이 아니라 뭐 피싱 파일이나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파일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피싱 링크로 송부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기업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하죠. 작년에 아마 그 유명 연예인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인터넷상에는 다크웹상에는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와서 사실 구글링만 쳐도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일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러한 유출된 정보들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백만 건에 달하는 유출 데이터를 위해서는 사실 모두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코어링을 통해서 효율적인 리소스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 정보, 나와 관련된 사람들 정보가 유출되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크리티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직원 계정이 유출되었다든지 심지어는 저도방 업체, 협력사 업체의 계정이 유출되었을 때도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다음 장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해커들이 보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그런 사례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해외에 있는 협력사, 해외 지사 혹은 미국 법인 이러한 법인들을 통해서 유출이 되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만 어떻게든 보안을 강화시키자라는 것보다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 속에 있는 모든 업체들의 보안을 한꺼번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크웹 랜섬웨어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진말입니다. 오늘 강의에 이런 세 가지를 한번 포인트를 뽑아봤는데요. 다크웹발 최신 이슈는 기업 유출, 정보 유출이고요. 그것에 대한 핵심 타겟은 기업이나 기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웹 내의 각종 공격이나 조짐이나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은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을 미리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만 해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관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저희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댓글로 답글을 드리고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몰랐던 사항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핵심 타겟이 결국은 기업이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개인을 통해서 결국 이제 기업과 기관을 공격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따라서 기업과 기관도 다크웹에 대한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될 거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 결국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 다크웹을 조금 더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질문도 올라왔었습니다만,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도 각 영역이 있으실 텐데요. 예. 모든 영역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 핵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러한 핵심 키워드들이 이제 다크웹 상에서 언급이 되고 언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알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알람이 뜨게 되면은 그 알람과 관련되어서 어떤 키워드가 함께 뜨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격 방법이라든지 공격 시기라든지 같은 것들을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공격 방법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어도 정황적인 그런 어떤 툴을 쓸지만 알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보안을 높인다든지 혹은 관련해서 조금 대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자 기업에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어떤 키워드라든가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늘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재학 수석연구원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